저희 송파문고는 1997년에 창업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서점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학생들이 미래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키우는데 저는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멘트가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신념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심야 책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있는데요. 전반기에 4타임, 후반기에 4타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하는 거는 후반기에 두 번째 타임이고요. 그리고 꼭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금요일 날 단풍 구경 많이 가서 참 사람들 모이기 힘든데 오늘도 단풍 구경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좀 이렇게 쓸쓸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김찬희 선생님 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인연인데 저희들 서로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멀리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심야책방 송파문고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현재 핫하신 분, 우리 이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김찬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좀 국민들이 좀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지표가 일자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어떤 방식으로의 어떤 표심을 이렇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빈곤에 대해서 빈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그리고 이제 빈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산업상 우리가 이제 더 큰 평수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주거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오히려 고시원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높은 주거복지 비용들을 내면서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 더 삶의 하중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 가지 현재 제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전제 아래 우리 이제 김찬희 대표님한테 기본소득의 시대가 온다라는 어떤 서문을 좀 여려고 합니다. 대표님 최근에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고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데 이 한국 정치권에서 이런 뜨거운 기본소득 논쟁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한번 또 이렇다라고 하는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쓰시게 된 어떤 구성이 왜 이런 것인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책은 좀 이렇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예, 이 책입니다. 예, 저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예, 이렇다라는 이제 팟캐스트, 뭐 오디오 클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라디오 방송, 자체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대화식으로 라디오 방송을 했던 거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모든 방송에 다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껴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껴있죠? 찬희쌤. 네. 네, 찬희쌤으로 껴있는 게 저니까 제가 한 말이 이제 상당히 들어있다 볼 수 있어서 공저라고 볼 수 있고요. 엮으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참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광인 선생님. 네, 이광인 선생님 그 얘기도 뭐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18세기 옛날부터 이제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체계화된 건 한 18세기 정도 미국에서 이제 생각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뭐 생각이 또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다 인기를 안 끌었다 막 하다가 1986년에 유럽에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인 현대적 의미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게 2009년에 생겼으니까 12년이 됐네요.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Earth 지구 네트워크 중에 한 지부로 한국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6년인데요. 역사가 기억이 나네요. 16년에 한국에서 서울 서강대에서 기본소득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저는 항상 세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세계대회가 열렸다. 두 번째,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2016년이고요. 세 번째로 성남시에서 최초의 청년 기본소득인 청년배당이 시작됐다. 이게 전부 2016년이에요.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 청년배당을 이어서 이게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고, 지금은 이제 뭐 대선 의제로까지 발전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이제 정확히 이제 뭔지 이게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인지, 또 그리고 왜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줄까, 여기에 대한 부분 좀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뭐 기본소득에 대한 뭐 정당성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소득이 뭔가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소득 5가지 특징. 첫 번째는 모두에게 준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성별이나 청년이냐 뭐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준다.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준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꼬박꼬박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준다.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네. 네, 지금 네. 컨닝하고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준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개별적으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47페이지. 그래서 좀 정합하면 이겁니다. 합치면 이거죠. 모든 개별을 합치면 모든 개인에게인데요. 모든 개인에게. 이 개별적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보통은 복지급여가 가족 단위로 나와요.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족이신데, 가족 단위로 딱 나오면 누가 타나요? 세대주간. 세대주가 타죠. 네. 그러면 세대주가 좀 주긴 주는데 받을 때 조금 기분 안 줄 나쁘죠. 수도 이게 내가 왜 무릎 꿇고 받아야 되지? 근데 개별성이라면 뭔가 하면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그 개인 통장에다가. 개인에게 개인 계좌에 네. 이래야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 정기적인 건 이해하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는 요거 할 테니까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그죠? 책에는 이제 철옹성 같은 가부장제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이다. 표현을 예, 찬희 쌤이 스스로 149페이지에 하셨어요. 그 기본소득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역사가 이렇게 오래나 오래됐습니다. 될지를 국민들이 거의 다 몰라요. 모르죠. 예. 몰라요. 예. 이렇게 뭐 스위스에서 뭐가 있었고 유럽에서 네트워크가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알려지고 국민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생긴 게 2009년이니까 12년인데, 길다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유럽 네트워크는 86년에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은 생각이 되고 있고,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의 차이가 뭘까요? 재난지원금은 예. 재난이 있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답입니다. 예, 그리고 예.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거의 정답인데요. 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줘. 예. 재난이다 이제 일시적으로 주는 건데, 기본소득은 아까 정기적으로 준다 그랬거든요. 네. 매월 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작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때는 모두에게 줬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뭐 하위 88%에게 준다 해서 선별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작년은 진짜 정기성이냐 일시성이냐면 차이가 있고, 올해 준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예. 선별해서 주느냐 마느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거버거는 왜 그럼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자본주의의 꽃 같으신 그런 분들인데, 또 그리고 기본소득
이제 주면은 과연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음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결국 그러면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어떻게 걷겠다는 거냐? 음흠. 기본소득 많이 주면 베네수엘라 우리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 하는 나라가 있기는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교수님 지금 네. 질문을 7개 하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까도 3개를 하셔갖고 하나 까먹었어. 그냥 뭐 7개를 어떻게 다 기억해? 아, 예, 생각나는 대로. 차이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네. 작년 정도에 이제 기본소득 논쟁을 할 때 지금 모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경선에서 이제 진 H로 시작하는 분이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저분이 배급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계급, 배급. 배급.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배급제. 예, 저분이 배급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배급을 안 타보신 것 같아. 배급은 뭘 주죠? 배급은 쌀로 지죠. 그렇죠. 쌀 주거나 라면 주거나 연탄 주거나 밀가루 주죠. 예. 배급은 물건으로 줍니다. 물건으로 줘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인 겁니다. 네. 밥을 주는 거. 내가 이렇게 쌀을 준대 그러면 이 밥 먹고 배불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건으로 국가 당국이 주민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본소득은 아까 5대 특징 중에 뭐가 중요하죠? 현금. 네. 네가 이거 받아서 쓰고 싶은 거 알아서 써요. 그러니까 배급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법이죠. 사실 돈이었으면 자본주의 제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선거권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쓸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지. 그래서 그 썰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신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 배급제도가 아무 상관이 없고, 돈을 주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시장에서 쓰게 되잖아요. 네. 서점에서 쓰고 노래방에서 쓰고 밥집에서 쓰고, 시장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장이 오히려 성행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공산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생각이다. 유럽에서 처음 생길 때도 사회주의자가 한 게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오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욕하려고 쓰는 거고요. 그냥 너 나쁜 놈이야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 거고요. 또 뭐 질문하셨죠? 하나하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예, 기본소득을 하면은 그럼 일하는 사람이 있겠냐? 네네네. 네. 예, 맞아요. 예를 들면 가상의 한 사회를 생각해봐요. 어떤 복지제도도 없어요. 진짜 아프거나 직장을 잃으면 그냥 굶어 죽는 세상이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주는 세상이 확실히 일을 덜 할 거예요. 그건 확실해. 네, 그런데 아무것도 복지제도가 없고 병들거나 일을 안 하면 꼬까닥 죽어버리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복지제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일을 덜 한다라고 입증을 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덜 일하게 만드네 이렇게 입증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줄 때에 비해서 기본소득 주면 일 좀 덜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덜 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비교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하고 대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타는 복지급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실업급여?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저 기초연금. 네, 아, 기초생활.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 아세요?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불렀고, 네. 이게 기초생활수급제도라고 이름이 네. 바뀌었고,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이름이 바뀌었고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맞춤형 급여라 그래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급 기준이 달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타는 게 생계급여라는 게 있어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은 국민을 반으로 쫙 세워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위소득보다도 30% 미만의 소득을 갖는 사람한테 주는 게 생계급여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생계급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대 53만 원까지 주는데, 53만 원을 타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아파요. 53만 원 타고 계속 53만 원씩 주는데 몸이 좀 나았어. 그래서 나가서 좀 일 좀 해야지. 그래서 50만 원을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러면 새로 근로소득이 생기면 생긴 근로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복지급여에서 깎아.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53만 원이 생겨요. 일해서 50만 원을 벌면요,
35만 원, 70%인 35만 원을 53만 원에서 깎아요. 그럼 복지급여가 18만 원으로 줄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괜히 이르러 가가지고. 죽으라고 일했는데 68만 원이 된 거예요. 총소득이 아까는 50이었는데. 네. 그러면 물론 아파서 누워 있지만 가만히 누워 있는데 50 생기고 죽으라고 일했는데 68만 원 생기면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이 일반적이죠. 생계급여는 처음에 탈 때는 이러저러하게 해서 탈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생활이 생겨도 일을 안 하게 되는 식. 그렇죠. 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그렇게 일을 안 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은 정반대예요. 기본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주니까. 네, 누구나 주고 안 깎으니까. 네, 안 깎아요. 일을 하건 안 하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건 아니면 집에 학생이건 청소년이건 취업준비생이건 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건 안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5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실업자예요. 그럼 50이에요 총소득이. 몸이 좀 좋아지고 직장도 생겼어요. 50을 벌게 됐어. 그러면 기본소득하고 50번 가고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 왜? 무조건성이니까 깎이지가 않아. 100만 원이 돼. 그럼 좀 더 일할 수 있게 돼서 100만 원을 일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150. 200을 벌었어. 250.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베이스라 그럴까? 밑바탕이 딱 되는 거야. 네. 이거로 다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이니까. 근데 이게 밑바탕이 돼서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복지급여는 뭘 하면 깎여요. 실업급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어떨 때 타는 거예요? 직장 잃었을 때. 그렇죠. 근데 내가 직장이 생기면요. 못하지. 못하잖아요. 직장이 생기는 수가 없어져요. 기본소득은 안 그래요. 직장이 생기건 안 생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돈 80만 원을 실업급여로 줄 때 하고 똑같은 8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줄 때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 너무너무 쉽죠. 80만 원 실업급여 타는 사람은 일을 하는 순간 80만 원이 빵원이 돼. 네. 기본소득으로 80만 원 타는 사람은 일을 해도 안 깎여. 그래서 똑같은 80만 원을 실업급여로 줄 때와 기본소득으로 줄 때를 비교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더 하더라. 이게 입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없는 나라를 막 비교해서 이게 일을 덜 하게 되지. 이거 잘못된 비교고 뒤쪽에 어떤 복지 제도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절대 일할 의욕을 깎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교수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전체 노동시간 1위예요. 지금 선생님들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세요. 12시간.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좀 덜 일할까 걱정하는 건 사실 좀 가당치 않아요. 좀 덜 일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돼서 여기 있는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더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9시에 끝날 때 저분들이 참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9시에 끝내면서도 다른 소득이 더 주어지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뼈 빠지고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거하고 9시간 일하는데 거기에 적절한 기본소득이 얹어지면 그게 더 살만한 거지. 그 사람들이 새벽 3시까지 일하는 게 좋은 세상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 보장도 되면서 이제 기본소득도 있고 일자리의 시간만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우리 사회의 더 바람직한 바람직하다. 추구상이라고. 선생님, 저도 그 곰곰이 생각한 거 있는데 왜 우리나라 24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즐겨하고 많이 생기고 이런지 참 안타까워요. 새벽 2시, 3시, 4시 이때 잠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잠자야죠. 맞습니다. 자야 됩니다. 편의점에 24시간 하냐고요. 나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고 예. 병원이나 이런 데만 그렇게 하고 음. 병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만 좀 이렇게 하고 예.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서 자야지. 맞습니다. 술집이니 식당이니 막 24시간이라고 막 이건 참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가보면 유럽은 8시, 9시 되면 다 그런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낯설어 하는데 저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실제로 정말 문제가 많죠. 그 저번에 아무튼 신문에 어떤 아파트가 생겼는데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아침밥을 이렇게 줘서 이 주부들이 아침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어느 생각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요. 어. 예. 어. 그래서 주부들은 참 좋겠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그 밥을 하러 오는 사람은 5시 반까지 와서 거기서 밥을 하고 있는. 네,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놀고 즐길 때는 좋지 막 놀다 좋은데
누군가는 그 사람 위해서 술을 따라줘야 되고 네. 누군가는 그 사람 위해서 요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3시, 4시, 6시. 네. 그래서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가락시장 가서 또 여차 때다가 또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든든한 이게 밑바탕이 되면 일을 오히려 조금 줄여도 오히려 서로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게 더 좋지 근데 않을까 앞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근로 시간을 네. 이제 24시간이니 뭐 20시간이 이런 노동을 줄어들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좀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근데 돼야 되고. 그런 운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예. 너무 그래서 심해요, 우리나라. 기본소득이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말하면 기본소득은 일을 줄여주는 것도 늘려주지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예. 더 벌려면 더 벌면 돼요. 깎이지 않으니까. 근데 줄이려고 싶으면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 몇 시간 이하로 일한다 뭐 이런 건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택배 노동자 20시간을 일하는 사람 봤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궁금한 게 그 기초 수급 뭐 이런 걸로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소득을 좀 늘리고 기초 수급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복지도 아니 있어야 하고. 대표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걸 그럼요. 줄이고 살아오신 기본소득을 더 늘리고 그렇게 사회가 가야 지난 5년 동안 기본소득 토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가요? 네, 사장님이 다 하시네. 아니 저는 네, 사장님이 오늘 연사 아니십니까? 처음 네,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달고 음. 뭘 더 일하면 깎고 이런 제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과거 시기에는 기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소득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있어서는 이건 오히려 줄이고 기본소득을 늘려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벌한테 준다, 부자한테 준다, 전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음. 주는 거에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고 그 사람한테 또 더 받아내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재벌한테 저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뭐 2, 30만 원 주겠죠. 어떻게 보면 2, 30만 원 주고 그 사람한테 200만 원 받아내는 거. 주는 거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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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게 다르죠. 그 사람 네. 많이 받아내는 거. 네네. 그거 세금 얘기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저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뭐 세금 얘기 한번 제가 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옛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랬어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일 다 세금 내기 싫죠. 그리고 네.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네. 그래서 세금 깎아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 찍은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세금을 깎아줬을까요? 라고 제가 강연할 때 꼭 물어봐요. 제가 기본소득 강연을 한 300번을 했는데 그럼 재밌는 건 우리나라 듣는 국민들은 다 아니요 그래요. 서민한테는 안 깎아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도 정치인들한테 속아갖고 정치는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 말을 어기잖아요. 4년 동안 언론에서 가만 안 놔둬요. 4년 동안 너 거짓말했지, 거짓말했지 해서 다음 4년 뒤에 재선이 안 돼요. 걔는 재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4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세제 개혁을 해서 연간 2만 불 버는 사람, 연간 2만 불 버는 사람은 연간 2,30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저소득층입니다. 미국 수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죠. 2,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40만 원 깎아줬어요. 40만 원 덜 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너무 좋죠. 트럼프는 성군이야. 세종대왕 같은 분이야. 그래서 만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거야.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트럼프는 얼마나 줄었을까? 트럼프가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트럼프가요 소득세로 이것 때문에 세제 개혁으로 1년간 세금을 얼마 덜 냈느냐? 170억 원. 자기가 만든 제도로. 네, 170억. 40만 원 세금 줄었다고 만세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얘는 요만큼 줄고요. 네. 불로소득 없는 사람은 이만큼이 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깎지 말고 170억 이 40만 원을 더 가져다가 복지했어야죠. 네. 아까처럼 똑같이 나눠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 170억 40만 원을 두 명한테 똑같이 주면 75억 주는 거잖아요. 네. 기본소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불로소득을 가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예. 예. 그래서 뭐 부동산을 뭐 3개, 4개 갖고 있고 막 부동산 갖고 장난을 치고 이런 사람 좀 더 내고. 모두 똑같이 받게 되면 불로소득 얻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그죠? 그다음에 서민일수록 적게 내고 또는 거의 안 내고 받게 되니까 그게 강력한 소득 재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난다고 할 때 내 세금이 늘어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는 것과 받는 것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1년만 해보면 자기 통장에 꽂히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세금이 얼마나 줄고 들어온 게 얼마 됐는가 딱 보면 이건 소득 재분배가 되는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본소득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일단 세금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걷어야 돼 가능한 그런 제도인가요? 네, 세금을 걷는 방법이 일단 있겠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냈던 방법은 아마 이미 사장님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정부가 기업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대기업 지원을 많이 하죠. 대기업도 물론 지원해야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대기업이 경영은 부실하게 하고 거의 망하게 되면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 경제에 큰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 기업도 망하지, 그 기업의 노동자도 망하지, 거기 하청회사들, 대하청회사들이 다 망하니까 살려주잖아요. 근데 살려줘서 살면 또 나중에 보너스는 지들끼리만 먹어. 그래서 이걸 재밌는 말로 그래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손실은 사회가 메꿔주고 이익은 지네들만 나눠 먹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날 때는 지네들 보너스 300억, 400억씩 먹고 손실을 할 때는 국가 세금으로 메꿔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기업은 살려야죠. 물론 기업은 경제 동력인데 그러면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건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한 거를 국민주로 환원을 해서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총 시가, 주식 시가가 2조예요. 2억이라고 합니다. 2억.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1억을 지원했어요. 그럼 총 자본 3억 중에서 1억을 국민이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국민주 33%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기업이 잘 돼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을 할 때 33%를 국민주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모아서 그걸 갖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럼 기업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된 거에 대한 국민주에 대한 배당을 받으면 그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이고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늘릴 수 있지만 국가 지원금, 국가 지원은 국민이 지원한 거니까. 그럼 저는 가끔 꿈을 꿔요. 그렇게 해서 국민이 그 기업을 살렸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며 그 기업이 잘 되기를 얼마나 기대할까. 가끔 우리가 반기업적 정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기업들이 그런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지만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이 같이 투자한 그 기업 잘 되면 우리 기본소득도 받고 배당도 받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가 어디? 기본소득 하는 나라는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알래스카. 나라는 아직은 많지 않고요. 기본소득도 유럽은 왜 기본소득이 안 된다면 유럽은 복지국가라서 원래 잘 돼 있죠. 원래 잘 돼 있어요. 촘촘히 돼 있는데 유럽은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요. 게다가 잘리게 되면 해고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간다면 못하니까 해고가 되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9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면 10개월부터는 안 나와요. 왜? 10개월이 지났으면 네가 일자리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희소해지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아예 안 생기거나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게 과연 개인만의 책임인가? 사실은 경제와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럽 복지국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실업급여도 없을 때도 있었잖아. 야, 직접 못 구한 건 네 잘못이지. 이거 구해야 새끼야. 가서 종이라도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유럽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어려운 말로 구조적 실업이야.
그럼 구조에 의해서 생긴 실업이니까 나라가 이거는 또 지원을 해야 돼.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업급여를 보험료에서 줘요. 실업급여 그냥 끝났어. 예를 들면 2년이라고 끝나면 그 다음에는 직장을 못 구해도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실업 부조를 계속 줘. 얼마 동안이나 더? 이른바 북유럽 복지국가는 평생 줍니다. 대신에 금액은 많지는 않겠네. 많이 줘요. 많이 줘요. 네. 핀란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핀란드의 평균 실업 부조액이 평균 80만 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80만 원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하니까 나중에는 실업 부조를 받는 사람이 경제 활동 인구 중에 20%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사람은 요만큼인데 실업 부조 이만큼 나가니까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도 성장 시대 때는 실업 부조 타는 사람이 적었죠. 뭐 2% 3%될 때는 너무 좋은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보험료가 다 받았어. 실업급여 다 받았으면 실업부조로 얘를 살게 해주고 절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 다 살게 해줘. 이렇게 시작했는데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업부조가 많아지니까 이게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실업급여라는 건 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실업부조는 일을 하는 순간 빵원이 되니까 그리고 넉넉하게 실업부조를 주니까 더 일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근데 기본소득은 그렇게 되면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 10만 원짜리 일이건 20만 원짜리 일을 하건 깎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이 300만 원, 400만 원 타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지만 10만 원 타는 일, 20만 원 타는 일, 50만 원 타는 일, 100만 원 타는 일 이런 식의 뭐랄까 부정기적이거나 이렇게 우리 기구억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들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복지급여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유럽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나라로서는 이제 알래스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는 탄소세를 걷어갖고 탄소세를 갖고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수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은 세계적으로는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기본소득 세계 대회 할 때 제가 이제 세계 기본소득 운동가들 만나보니까 한국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너희 나라가 기본소득 세계 최초로 할 것 같아. 아직 그게 이제 네. 물꼬가 안 텄네. 물꼬가 안 텄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러면 대답이 좀 씁쓸해요. 네 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니잖아. 아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OECD라는 알죠? 선진국이고 OECD가 38개국인데요.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사회복지 지출 35위예요. 조세 부담률도 31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 전체 중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나라에 속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지도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근데 덜 걷고 덜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 사회. 예. 그런데 유럽은 이미 고부담 고복지 사회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조세 부담률이 제일 높은데요. 2017년 기준에서 48%예요. 자기 소득의 48%. 소득의 48%. 모든 사람이 48% 내는 게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60%도 내고 어떤 사람은 50% 내고 어떤 사람은 30% 내겠지만 평균에 볼 때 48%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번 돈의 반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31%가 사회복지 지출이에요. 그러면 거둔 돈의 31%를 사회복지 지출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싸그리 없애면서 기본소득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사회복지란 건 이걸 받는 수혜자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인 교수님이 어떤 사회복지 지출을 받고 있어, 교육을 받고 있어. 이거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지하면서 얹어야 되는 거예요. 얹자니 이미 너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그럼 프랑스는 48%인데 한국은 몇 프로 내고 있냐? 2017년 동일한 기준에서 26.9%예요. 니들은 저부담 저복지 사회니까 세금 조금만 올려도 기본소득 할 수 있잖아. 기본소득 할 여력이 있는 선진국은 한국밖에 없다. 네. 이미 이제 제도가 많이 이렇게 퍼주는 것이 덜 돼 있어. 그렇죠. 예. 예. 전국에 복지급여가 둘 별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력이 더 있다. 예. 예. 한국이 GDP 세계 10위니까. 예. 세계 GDP 3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회복지 지출만 좀 늘리고 조세 부담률만 좀 높여도 간단히 말하면 조세 부담률을 우리가 OECD 평균 프랑스 수준이나 북유럽 수준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만 올려도 전 5천만 명 국민 모두에게 매월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해요.
그러면 3인 가구면 월 90만 원, 4인 가구면 월 120만 원이죠. 네. 어떻게? OECD 평균만 해도. 그러니까 OECD 국가 유럽 나라들이 볼 때, 야, 너네는 우리 유럽 평균만 해도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인데 뭔 걱정이야. 당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